2023년 MIT 언어학 연구실. 세계 최고 AI가 24개 언어를 분석했다. 영어, 중국어, 아랍어 모두 패턴을 해독했다. 하지만 단 하나, 예측 정확도 99.7%를 기록하며 AI조차 당황하게 만든 언어가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한글이었다. 15세기 한왕이 28일 만에 만들었다는 이 문자. MIT 교수는 말했다.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을 경악시킨 세종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MIT 언어학과 소속이죠. 12년간 세계 언어 구조를 연구했어요. 2023년 가을, 저희 연구실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AI를 통한 세계 문자 체계 복잡도 분석. 24개 언어를 대상으로 했죠. 영어, 중국어, 아랍어, 힌디어. 주요 언어는 다 포함됐습니다. 한글도 넣어볼까요? 연구원 하나가 물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글. 그거 알파벳 비슷한 거 아냐? 간단할 텐데.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한글이요. 5천만 명이나 쓰나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문자잖아요. 라틴 문자, 한자, 아랍 문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학계에서 인정받는 거죠. 그래도 데이터 수를 늘릴 겸 포함시켰습니다. 그냥 넣어. 어차피 금방 끝날 거야. 프로젝트는 순조로웠어요. AI 모델 GPT 기반 언어 예측 알고리즘을 돌렸습니다. 영어. 패턴 분석 완료. 예측 정확도 94.2%. 중국어. 한자 구조 복잡하지만 규칙 파악. 정확도 91.8%. 아랍어. 문자 연결 방식 특이하지만 해독 가능. 정확도 89.5%. 모든 언어가 90% 전후를 기록했죠. 역시 AI는 놀라워. 연구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논문 초안을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AI를 통한 세계 문자 체계의 보편적 구조 분석. 그런데 한글 데이터가 올라왔을 때였어요. 교수님, 이상한데요. 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한글 예측 정확도 99.7%.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99.7%요? 영어보다 5% 이상 높다고? 오류 아냐? 데이터 다시 돌려봐. 3번을 다시 돌렸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99.7%, 99.6%, 99.8%. 이게 말이 돼?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글이 영어보다, 중국어보다, 아랍어보다 예측하기 쉽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알고리즘 문제일 거야. 한글 데이터가 단순해서 그런 거겠지. 저는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연구원이 또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글 자모 조합 경우의 수 보셨어요? 몇 개인데? 자음 19개, 모음 21개, 조합 가능한 음절이 1172개입니다. 영어 알파벳은 26개예요. 조합해봐야 수백 개 단어죠. 중국어 상용 한자는 350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10,000개가 넘는 음절 조합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도 AI 예측 정확도가 99%를 넘는다는 게. 연구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침묵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글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글, 1446년 창제. 창제자 조선 제4대 왕 세종. 왕이 만들었다고? 언어를 왕이 만든다고요? 말도 안 돼. 역사적으로 문자는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겁니다. 라틴 문자도, 한자도, 아랍 문자도 그랬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도 왕이 28일 만에 문자를 만들었다? 이건 전설이겠지. 과장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더 찾을수록 이상했습니다. 한글 자음 발성 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노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입 모양. 이게 진짜야? 해부학적 구조를 반영한 문자라고? 그럼 이건 과학이잖아요. 그리고 모음. 아래야 하늘. 땅. 이 사람. 천지인 사상. 동양 철학을 문자에 담았다는 겁니까? 저는 당황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체계가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어요. 수학처럼, 과학처럼 설계된 문자. 교수님, 내일 하버드에서 세미나 있어요. 이 결과 발표하실 거죠?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긴 해야지.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한글이 예측 정확도 1위라고 발표하면 학계가 웃을 겁니다.
MIT가 뭘 잘못 돌린 거 아니야? 한글. 그게 뭔데? 저는 알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99.7%. 이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보자. 한글. 그때의 저는 몰랐죠. 이 문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2023년 10월 17일 하버드 언어학 세미나.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강당엔 이미 50명 넘는 학자들이 앉아 있었죠. 스탠퍼드, 옥스퍼드, 베를린 자유대, 세계 각지에서 온 언어학자들입니다. 긴장되시죠? 옆에서 하버드 교수 제니퍼 리가 물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손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AI를 통한 세계 문자 체계 복잡도 분석. MIT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첫 슬라이드. 영어, 중국어, 아랍어, 주요 언어 20개의 예측 정확도 그래프. 보시다시피 대부분 언어가 90% 전후를 기록했습니다.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군. 예상 범위 내네요. 반응은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한글 99.7%.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한국어입니까?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한글입니다. 15세기에 창제된 문자죠. 99.7%라고요? 옥스퍼드 언어학과 마크 톰슨 교수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회 재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어요. 마크가 웃었어요. 비웃는 건지 놀란 건지 모를 웃음이었죠. 교수님, 데이터 오류 아닙니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글이 영어보다 예측하기 쉽다. 말이 안 되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글 자모 구조. 자음 19개, 모음 21개, 조합 가능한 음절 11,172개. 하지만 한글은 조합 경우의 수가 영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측 정확도가 높다? 제니퍼 리가 끼어들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복잡할수록 예측은 어려워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한글엔 규칙이 있습니다. 매우 체계적인 규칙이요. 다음 슬라이드. 한글 자음의 생성 원리. 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노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 무 입을 다문 모양. 자, 이 모양. 응, 목구멍 모양. 한글 자음은 발성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줬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해부학적 구조를 반영했다고? 15세기에 이런 발상이 가능했나요? 학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가획의 원리가 있습니다. 고 크 획 추가, 노 덜티 획 추가, 바 팜 획 추가. 소리가 세질수록 획을 더합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마크 톰슨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럼 모음은요? 모음은 더 흥미롭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하늘 티엔, 땅 띠, 이 사람 련. 천지인 사상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 기, 기, 오, 그. 세 개의 기본 모음을 조합해 모든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조합 원리? 제니퍼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이건 문자가 아니라 시스템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은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언어 운영 체제 OS에 가깝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 클라우스 밀러 교수였어요. 교수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글을 만든 사람이 정말 15세기 왕이라고요? 네. 조선 제4대 왕 세종입니다. 혼자서요.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했지만 주도한 건 세종이었습니다. 클라우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안 됩니다. 15세기면 유럽은 르네상스도 시작 안 했을 때입니다. 클라우스가 말을 이었어요. 구텐베르크 인쇄술도 1440년대에 겨우 발명됐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의 동아시아 왕이 해부학과 철학을 결합한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클라우스가 웃었어요. 교수님, 그건 전설입니다. 신화죠. 실제로는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됐을 겁니다. 하지만 문헌은 과장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답답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교수님, 데이터를 보세요. 99.7%입니다. 데이터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3회 재검증했습니다. 그럼 알고리즘 문제겠죠. 클라우스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노엄 촘스키. MIT 언어학과의 전설이죠. 90세가 넘은 원로학자입니다. 교수. 촘스키가 저를 봤어요. 네, 교수님. 한글 원문 자료 있나? 네,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이미지를 띄웠죠. 찰스키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30초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촘스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언어학자가 만든 게 아니야. 네, 이건 수학자가 만든 거야. 아니, 시스템 설계자. 촘스키가 저를 봤어요. 윌슨 교수, 자네 이거 제대로 분석해봤나?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제대로 해. 이건. 촘스키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21세기가 발견한 15세기의 보물일 수 있어.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학자들이 웅성거리며 나갔어요. 한글. 처음 들어봤는데. 촘스키 교수가 저렇게 말하다니. 윌슨 교수, 추가 연구 기대하겠습니다. 제니퍼 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이거 큰 거 될 수도 있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혼란스러웠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한글. 이 문자는 도대체 뭘까요? AI가 가장 쉽게 예측한다는 이 언어. 15세기에 만들어졌다는 이 체계. 세종. 넌 대체 누구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King Sejong the Great. 엔터. 수많은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클릭했어요. 하나씩.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희 오만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글, 세종, 훈민정음, 논문, 역사서, 언어학 자료. 읽을 수 있는 건 다 읽었죠. 첫 번째로 발견한 건 훈민정음 해례본, 1446년 출간된 한글 설명서입니다. 이게 설명서라고? 저는 놀랐어요. 문자를 만들고 설명서까지 냈다고요? 라틴 문자에 설명서 있나요? 없죠. 한자의 제작 매뉴얼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한글엔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내용이었어요. 정음 28자는 각각 그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 형상을 본떴다? 저는 해례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어금니 소리 고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혀소리 놓은 혀가 위십천장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이건 음성학이잖아. 저는 중얼거렸어요. 15세기에 음성학을 알고 있었다고요? 유럽에서 음성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은 건 19세기예요. 그런데 조선은 1446년에 이미 발성 기관을 분석했다? 말이 안 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실험을 해봤어요. 거울을 보며 한글 자음을 발음했죠. 고. 혀뿌리가 목 뒤로 올라갑니다. 노. 혀끝이 위신몸에 닿아요. 으. 입이 다물어집니다. 정확해. 모든 자음이 정확히 발성 기관 모양과 일치했어요. 그리고 중성의 몸 설명. 저, 티엔예. 으저, 띠예. 이저, 련예. 는 하늘이고, 은은 땅이고, 이는 사람이다. 천지인 삼재 사상. 동양 철학의 핵심이죠. 철학을 문자에 담았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문자는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 아닌가요? 그런데 한글은 철학까지 담고 있다.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는와 이를 합한 것. 어는 이와 을을 합한 것. 오는 와 을을 합한 것. 조합 원리. 세계의 기본 요소로 21개의 모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수학이에요. 최소 단위로 최대 효율을 낸 거죠. 이게 15세기 작품이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유네스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97년 10월, 훈민정음 해례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재 이유를 읽었어요. 훈민정음은 언어학적으로 매우 독창적이며 과학적이다. 창제 원리와 사용법이 명확히 기록된 유일한 문자. 인류 문자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업적. 그리고 2009년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제정.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만든 세종을 기리기 위해 문해상? 문맹 퇴치 공로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왜 한국 왕 이름을 붙였을까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사례.
2009년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찌아찌아족. 문자가 없던 이들이 한글을 도입했어요. 왜 한글이었나요? 현지 교육자 압둘 라흐만의 인터뷰를 읽었습니다. 라틴 문자는 우리 발음을 표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글은 우리 언어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었다. 저는 놀랐어요. 한글이 인도네시아어까지 표기할 수 있다고? 더 찾아봤죠. 실제로 찌아찌아족 교과서가 있었어요. 바하사 찌아찌아 언어. 한글로 표기된 교과서. 깜빠 오마이 캠파 오메이. 깜빠 오마이. 바하사 찌아찌아 바하사 시에시아. 바하사 찌아찌아. 완벽하게 표기됐습니다. 이게 가능해? 저는 충격받았어요. 영어 알파벳은 26자입니다. 하지만 영어 발음은 44개예요. 그래서 같은 철자도 단어마다 다르게 읽히죠. tough, though, true. 철자는 비슷한데 발음은 전부 달라요. 중국어는 어떤가요?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뜻은 알 수 있지만 발음은 따로 배워야 해요. 타이테, 따대, 촨견.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발음이죠. 그런데 한글은 자음 19개, 모음 21개, 총 40개로 1172개 음절 표현 가능. 그리고 모든 발음이 규칙적입니다. 가, 나, 다, 라. 보면 바로 읽혀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언어학 동료 레이첼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레이첼, 한글 아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당연하죠. 배운 지 3일 만에 읽을 수 있었어요. 3일요? 네. 규칙만 알면 금방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쉬웠던 문자예요. 저는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글 배우기. 유튜브를 켰어요. 한글 배우기 10분 완성. 영상을 봤습니다. 10분 뒤. 가, 나, 다, 라, 마, 파, 사, 아. 저는 읽을 수 있었어요. 진짜네. 영어는요? 알파벳 26개 배우는데 며칠 걸려요. 읽는 법 배우는데 몇 달 걸립니다. 중국어는요? 한자 3,500개 외우는데 몇 년 걸려요. 그런데 한글은 10분. 이건 천재의 작품이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다시 세종을 검색했습니다. 세종대왕 1397에 1450. 조선 제4대왕 제위 1418에 1450. 업적. 한글 창제. 치국이 발명 세계 최초 우량계. 해시계. 물시계 제작. 칠정산 편찬 천문학. 농사직설 편찬 농업. 이게 한 사람이 한 거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문자 창제에, 과학기구 발명에, 천문학에, 농업까지.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업적 아닌가요? 더 놀라운 건 세종의 동기였어요. 훈민정음 서문.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한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백성을 위해? 저는 멈췄어요.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고? 15세기예요. 당시 유럽은 어땠나요? 문자는 귀족과 성직자의 전유물이었어요. 평민은 문맹이 당연했죠. 그런데 조선의 왕은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려고 문자를 만들었다? 이건 혁명이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씨앗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세종, 당신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600년 전 사람. 하지만 21세기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 AI가 인정한 문자를 만든 사람. 당신은 왕이 아니라 과학자였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종이 얼마나 천재였는지 제대로 연구해서 논문을 쓰겠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2023년 11월, 저는 MIT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한 달 동안 한글만 연구했습니다. 논문 초안도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99.7% 예측 정확도의 원리가 뭐지? 왜 AI가 한글을 가장 쉽게 예측할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딥러닝 모델을 분석했어요. AI가 어떻게 한글을 처리하는지 추적했죠. 토큰화 토케니제이션 단계. 영어 beautiful 1개 토큰. 중국어 메일이 2개 토큰. 한글 아름답다 1개 토큰. 저는 더 많은 단어를 테스트했습니다. 영어 congratulations 3개 토큰. 중국어 祝贺 2개 토큰. 한글 축하합니다 1개 토큰.
영어 uncomfortable 2개 토큰, 중국어 不舒服 3개 토큰, 한글 불편하다 1개 토큰. 한글이 가장 효율적이네. 연구원 마이클을 불렀어요. 마이클, 이것 좀 봐. 와, 한글이 토큰 사용량이 가장 적네요. 그것뿐이 아니야. 저는 다음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문자당 정보 밀도. 영어 1문자 평균 0.7비트 정보, 중국어 1문자 평균 1.2비트 정보, 한글 1문자 평균 2.1비트 정보. 한글 한 글자가 영어 3글자 정보량이라고요? 마이클이 놀랐어요. 맞아. 그래서 AI가 예측하기 쉬운 거야. 정보가 압축돼 있으니까요. 패턴이 명확하니까요. 이건 정보이론적으로도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로드 셰넌. 정보이론의 창시자죠. 셰넌은 말했어요. 좋은 코드는 최소한의 비트로 최대한의 정보를 전달한다. 한글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음 19개, 모음 21개, 총 40개 기호로 1172개 음절. 압축률 279배. 잠깐만요. 마이클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영어 알파벳은 26개로 수백 개 조합. 압축률이 10배 정도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어는 한자 3500개는 기본 요소가 214개 부수니까 압축률 16배 정도. 그럼 한글은 279배예요. 마이클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건 압도적인데요. 저는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자기 유사성 self-similarity. 수학에서 프랙탈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 크 획 추가, 노, 덜, 티 획 추가, 브, 바, 팜 획 추가, 차, 지, 축 획 추가, 획 추가, 폐기됨. 이건 재기 구조잖아요? 마이클이 소리쳤습니다. 맞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나 보던 구조야. 재기 recursion. 기본 단위를 반복해서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거죠. 15세기에 재기 개념이 있었다고요? 없었겠지. 하지만 세종은 그걸 구현했어. 저는 더 깊이 분석했습니다. 한글 음절 구조. 초성자음, 중성모음, 종성자음. 가고와 간고, 아도, 갈고, 이, 감고, 으. 이건 모듈 구조예요.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거죠. 이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잖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1960년대에 개발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한글은 1446년에 이미 이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 이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이클이 논문 하나를 건넸어요. 2022년 AI 연구팀 논문이었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어요. 논문 내용. 우리는 BRT 모델을 24개 언어에 적용했다. 한국어 처리 속도가 다른 언어보다 37% 빠르게 나타났다. 오류율은 다른 언어보다 41% 낮았다. 이유 한글의 조합형 구조가 신경망 학습에 최적화돼 있음. 구글도 인정했네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론 부분. 한글은 자연어 처리 NLP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로 보인다. 만약 인공지능 개발 초기에 한글이 국제 표준이었다면 현재 AI 발전 속도가 최소 5년은 더 빨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5년? 저는 멈췄어요. AI 발전이 5년 빨라진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2018년 기술이 2013년에 나온다는 거예요. 챗GPT가 2018년에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거죠. 왜 한글이 AI에 유리한 거죠?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기 시작했어요. AI가 학습하기 좋은 문자 조건, 규칙성, 예외가 적을 것, 체계성, 패턴이 명확할 것, 효율성, 정보 밀도가 높을 것, 확장성, 새로운 소리도 표기 가능할 것. 한글은 전부 만족합니다. 저는 하나씩 체크했어요. 규칙성, 발음과 철자 일치, 체계성, 조합 원리 명확, 효율성, 정보 밀도 최고, 확장성, 외국어 표기 가능. 완벽하네요. 그래서 AI가 좋아하는 거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니퍼 리였습니다. 윌슨 교수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옥스퍼드에서 교수님 연구 결과에 반박 논문 냈어요. 뭐라고요? 저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옥스퍼드 마크 톰슨 교수. 한글 신화 비판적 분석. 저는 논문을 다운받았어요. 마크의 주장. 윌슨 교수의 연구는 과장됐다. 한글이 과학적이라는 건 한국의 국수주의적 선전이다. AI 예측 정확도는 데이터 편향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15세기에 이런 문자를 만들 수 없다. 후대에 각색된 것이다. 저는 화가 났어요. 데이터 편향이라고. 3번이나 재검증했는데. 국수주의 선전.
이건 과학적 사실인데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반박해야죠. 당연하지. 하지만 마크의 논문엔 한 가지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어요. 만약 한글이 정말 그렇게 우월하다면 왜 세계 공용어가 되지 못했는가? 왜 5천만 명만 사용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그만큼 우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멈췄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한글이 정말 최고라면 왜 전 세계가 안 쓸까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크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왜 세계 공용어가 되지 못했는가? 좋은 기술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VHS가 베타맥스를 이겼죠. 기술은 베타맥스가 더 좋았는데도요. QWERTY 자판이 살아남았어요. 더 효율적인 자판이 있는데도요. 역사는 공정하지 않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글은 최고의 문자일지 몰라요. 하지만 역사적 우연으로 소수만 쓰게 됐죠. 그럼 이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다시 훈민정음 해례본을 펼쳤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종은 세계 공용어를 만들려던 게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만든 거였죠. 영어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한자처럼 권위를 과시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백성이 쉽게 배워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그것만 바랐던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잖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600년 전 왕,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백성을 위해 썼던 사람. 세종, 당신은, 저는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진짜 성군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마크 교수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한글은 세계 공용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한글의 가치를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한글은 세계를 정복하려고 만든 게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거니까요. 그게 바로 한글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제대로 된 논문을 쓰자. 한글의 우월성만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한글에 담긴 철학까지, 세종의 마음까지 전부 담아서. 그때 몰랐습니다. 이 연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2023년 12월,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가야겠어. 책과 논문만으론 부족했어요. 직접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보스턴에서 인천까지 14시간. 교수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응, 가야 해. 연구비는요? 개인 돈 쓸 거야. 마이클이 놀랐어요. 그럴 필요까지. 필요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2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사방에 한글이 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출구. 택시 승강장. 읽을 수 있네. 한 달 전 배운 한글이었지만 모든 글자가 읽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서울, 광화문. 제 발음이 어색했죠.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아, 광화문. 외국인이세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관광? 아니요, 연구.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차창 밖. 서울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 네온사인, 사람들. 그리고 모든 간판에 한글이 있었죠. 카페, 편의점, 약국. 5천만 명이 매일 쓰는 문자.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광화문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광장. 그 뒤로 궁궐이 보였습니다. 경복궁. 조선 왕조의 전궁이죠. 세종이 여기 살았구나. 저는 걸음을 옮겼어요.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거대한 동상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높이 6.2m. 왕좌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동상 앞에 섰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동상 아래 글귀. 나란말씀이 둥기게 달아. 훈민정음 서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 15세기예요. 유럽 왕들은 뭘 했나요? 전쟁하고, 영토 넓히고, 권력 다툼했죠. 백성, 신경도 안 썼어요. 세종님, 저도 모르게 존칭을 썼습니다. 당신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네요. 그때였어요.
미국 분이세요? 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돌아보니 70대 정도 되는 할머니였어요. 네, 맞아요. 세종대왕 보러 오셨어요? 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왕은 정말 위대한 분이죠. 그리고 동상을 올려다봤어요. 저는 그를 이분 덕분에 배웠어요. 네. 저는 70년 전에 태어났어요. 시골에서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학교도 없었죠. 글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이웃 할머니가 가르쳐 줬죠. 일주일 만에 배웠어요. 그 뒤로 신문 읽고, 편지 쓰고, 책 읽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한글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문맹이었을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국 분이 여길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70대 할머니가 일주일 만에 글을 배웠다고요. 문맹에서 벗어났다고요. 이게 한글의 힘이구나. 저는 떨렸어요. 동상을 다시 봤습니다. 세종. 600년 전 사람. 하지만 지금도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사람. 당신은 불멸이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국립한글박물관에 갔어요. 용산에 있는 박물관이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글, 세상을 담다. 전시 제목이 보였습니다. 첫 전시실.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이 있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보관된 책.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게 그 설명서. 옆에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세종의 목소리를 재현한 내레이션.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니 내 일을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라. 가엾게 여겨. 또 그 단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물관 직원이 다가왔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동하신 거죠? 직원이 웃었어요. 네.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전시실. 한글로 쓰인 문서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조선시대 편지, 일기, 소설. 혼자서도 배울 수 있는 문자. 설명 패널이 있었습니다. 양반도, 상민도, 여자도 배울 수 있었다. 스승 없이도 배울 수 있었다. 옆에 통계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문해율 한글 창제 후 200년. 양반 남성 95%, 평민 남성 40%, 여성 30%. 같은 시기 유럽 문해율, 귀족 60%, 평민 10% 이하, 여성 5% 이하. 조선이 유럽보다 앞섰네. 저는 놀랐어요. 1517세기 조선의 평민 문해율이 40%, 유럽은 10%도 안 됐는데요. 이게 한글의 힘이구나. 세 번째 전시실. 현대 한글의 활용. 한글로 쓰인 과학 논문, 법률 문서, 문학 작품. 그리고 한 섹션. 한글과 디지털. 설명을 읽었어요.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다. 키보드 입력 속도 세계 1위. 음성 인식 정확도 세계 최상위권. 기계 번역 품질 상위 3% 이내. 이유 자모 조합의 규칙성과 체계성. 내가 발견한 게 이미 여기 있잖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MIT에서 몇 달 걸려 발견한 것.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나는 뭘 한 거지?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오셨어요? 돌아보니 30대 정도 되는 남자였습니다. 네. 미국에서 왔어요. 오, 연구자세요? 네. MIT 언어학과입니다. 남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 그럼 윌슨 교수님이시네요. 네. 교수님 논문 봤어요. 한글, 자연어 중 가장 체계적인 문자. 제가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김민준입니다. 김민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악수했어요. 제 논문을 어떻게? 학계에 소문났죠. MIT가 한글 연구한다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한글이 재조명받고 있어요. 외국 학자가 인정해주니까 우리도 자부심이 생기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 외국인이 뒤늦게 발견하고 난리 친 거잖아요. 교수님, 내일 시간 되세요? 김민준이 물었어요. 네, 괜찮은데요. 그럼 세종대왕 기념관에 같이 가실래요? 여기 말고 또 있어요? 네, 훨씬 더 자세한 자료가 있어요. 가죠.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마다 한글 간판이 빛나고 있었죠.
삼성, LG, 현대. 이 나라는 한글로 발전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맹률이 낮으니까, 모두가 배울 수 있으니까, 교육이 퍼졌고, 산업이 발전했고, 경제가 성장했죠. 한글이 이 나라를 만들었네. 노트북을 켰어요. 마크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윌슨, 자네 한국 갔다며. 왜 그렇게까지 하나?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나는 틀렸어. 한글은 그냥 우월한 문자가 아니야. 이건 혁명이었어. 600년 전에 일어난 문자 혁명. 그리고 나는 이제야 그걸 이해했어.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세종 동상 사진을 다시 봤어요. 세종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제대로 알리고 싶어요. 세상이 당신을 알아야 해요. 그게 제 새로운 사명이 됐습니다.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세종을 알리는 것, 한글을 전파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준 교수가 호텔로 데리러 왔어요. 교수님, 잘 주무셨어요? 네. 근데 어디로 가는 거죠? 세종대왕기념관이요. 여주에 있어요. 여주?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예요. 세종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김민준이 물었어요. 교수님은 왜 한글 연구를 시작하셨어요? 우연이었어요. AI 분석하다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논문 쓰려고 했어요. 학계에서 인정받으려고. 지금은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한국 와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럴 만해요. 한글을 데이터로만 보다가 실제로 경험하면 달라지죠. 맞아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여주에 도착했습니다. 세종대왕기념관.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여기가 세종의 모든 것이 있는 곳이죠. 김민준이 앞장섰습니다. 1층 전시실. 세종의 일생이 연표로 정리돼 있었어요. 1397년 출생, 1418년 -22세, 왕위 즉위, 1420년 집현전 설치 학술 연구기관, 1434년 자경루 제작 물시계, 1441년 치국이 발명 세계 최초, 1442년 장영실, 앙부일구 제작 해시계, 1443년 한글 창제 완료, 1446년 훈민정음 반포, 1450년 승하. 잠깐만요. 저는 멈췄습니다. 한글 창제가 1443년이고 반포가 1446년이에요? 네. 3년 차이죠. 왜 바로 반포 안 했어요? 김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반대가 심했거든요. 다음 전시 패널. 한글 창제 반대 상소.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자 7명. 1444년 세종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저는 번역문을 읽었어요. 총고를 섬기는데 스스로 이적오랑캐이 되려 하십니까? 한자도 있는데 왜 새 문자를 만듭니까? 백성이 쉽게 배우면 쭈슈가 무너집니다. 이엔원은 국가의 수치입니다. 이적?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세종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 당시 조선은 중국 중심 세계관이었어요.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한자를 버리는 건 중국을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럼 세종은? 옆 패널에 세종의 답변이 있었어요. 너희는 다만 중국을 섬기는 것만 알고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모른다. 문자는 중국 것이어야 하는가? 우리 소리는 우리가 적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독립선언이잖아. 맞아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자 독립이죠. 600년 전에. 다음 패널. 세종이 신하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반대한 최만리는 파직됐습니다. 세종이 강제로 밀어붙인 거예요? 네. 왕권으로. 저는 복잡했어요. 민주적이지 않잖아요. 신하들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거잖아요. 하지만 신하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했어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한자를 독점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세종은 백성을 생각한 거고 누가 옳았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한글로 적힌 모든 설명 패널, 한글로 쓰인 책들, 한글을 읽는 관람객들. 역사가 답했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세종의 과학, 전시실 제목이었어요. 과학이요? 네. 세종은 과학자이기도 했어요. 첫 전시물, 치국이, 빗물을 재는 기구였습니다. 설명을 읽었어요. 1441년 발명.
세계 최초의 표준 우량계. 유럽보다 200년 빠르다. 200년이요? 네. 유럽은 17세기에야 우량계를 만들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자경루. 자동 물시계였어요. 정확도 오차 하루 1분 이내. 유럽 최고 시계보다 정확했다. 앙부일구. 해시계. 휴대 가능한 과학기구. 시간과 계절을 동시에 측정. 천상 열차 분야 지도. 천문도. 1467개 별자리 기록.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도. 세종이 다 만든 거예요. 직접은 아니지만 모두 세종이 명령하고 지원한 거예요.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세종은 과학기술로 백성을 이롭게 하려 했어요. 추구기는 농사에 도움을 주려고. 자경루는 정확한 시간으로 백성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저는 감탄했어요. 왕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15세기에요. 네. 그래서 세종을 성군이라 부르는 거죠. 3층. 세종의 고뇌. 전시실이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벽에 세종의 편지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 세종이 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백성을 생각하는데 신하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잘못된 것인가? 두 번째 편지.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진다. 책을 읽기가 힘들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세 번째 편지. 당뇨로 몸이 쇠약해졌다. 하지만 세 문자는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세종은 병들어 있었어요.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뇨, 안질, 이질, 만년엔 거의 알아누워 있었죠. 그런데도 한글을 만들었다고요? 네. 병상에서 만들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힘든 일을 병든 몸으로 해낸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백성 때문이죠.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세종은 백성이 억울하게 벌받는 걸 못 견뎠어요. 옆 패널에 사례가 적혀 있었어요. 1428년 한 평민이 억울한 죄로 고문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한자를 몰라 상소를 쓸 수 없었다. 결국 옥사했다. 세종은 이 사건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백성이 말할 수 없다면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세종은 이 사람을 위해 한글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뿐이 아니죠. 수많은 억울한 백성을 위해서요. 김민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한글의 진짜 의미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 나이에 MIT 교수가 전시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김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많은 외국 학자들이 여기서 울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학자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한글을 AI 데이터로만 봤어요. 99.7% 정확도, 압축률, 효율성, 숫자로만 봤죠. 하지만 한글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사랑이었어요. 희생이었어요. 한 사람이 목숨 걸고 만든 선물이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이제 아셨잖아요. 늦었어요. 아니에요. 깨달은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대부분 학자들은 평생 숫자만 보거든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김 교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간단해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세종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MIT 교수가 말하면 세계가 들을 거예요. 제가요? 네. 교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한국인이 자화자찬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외국 학자가, 그것도 MIT가 말하면 달라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준이 악수를 청했어요. 세종대왕을 부탁드려요. 그날 오후, 세종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영릉. 조용한 숲속에 있었어요. 무덤 앞에 섰습니다. 돌로 된 묘비. 거기 적혀 있었어요. 차오시안고 시종다 왕즈링. 조선국 세종대왕 지릉.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인이, 기독교 신자인 제가 동양의 왕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세종님,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몰랐습니다. 당신을 데이터로만 봤어요. 미안합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짚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약속할게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게 하겠어요. MIT가, 하버드가, 옥스퍼드가 모두가 당신을 존경하게 만들겠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일어났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세종님.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세종 세계가 잊은 천재.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1446년, 한국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밤새 썼습니다. 2024년 1월, MIT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해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제가 아니었죠.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마이클이 달려왔어요. 한국 어땠어요? 인생이 바뀌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짐을 풀고 바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쓴 초안, 거기에 데이터를 더했습니다. AI 분석 결과, 언어학적 구조, 역사적 배경, 그리고 세종의 이야기. 3주 동안 매달렸어요. 하루 16시간씩 썼습니다. 마이클이 걱정했죠. 교수님, 쉬셔야죠. 아니야, 이거 끝내야 해. 1월 23일, 논문이 완성됐습니다. 세종과 한글 15세기 언어공학의 혁명, 분량 87페이지. 제 인생 최장 논문이었어요. 초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본 논문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의도적인 사회공학 행위였음을 주장한다. 지식을 민주화하기 위해 설계된 마지막 문장. 세종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600년 앞을 본 선지자였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끝났다. 손이 떨렸어요. 이 논문이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다음 날, 논문을 네이처에 제출했습니다. 세계 최고 과학 저널이죠. 교수님, 네이처는 심사가 몇 달 걸려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알아. 그래도 여기 내야 해. 왜요? 세상이 주목해야 하니까. 하지만 기다릴 순 없었어요. 저는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천재에 관한 논문을 제출했다. 한국의 세종대왕은 1446년 한글을 창제했다. AI는 이것이 역사상 가장 체계적인 문자라고 말한다. 스레드를 이어갔습니다. 한글의 구조, AI 분석 결과, 세종의 철학, 모든 걸 쏟아냈어요. 1시간 뒤, 조회수 1만, 2시간 뒤, 10만, 다음 날 아침, 100만. 뭐야?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미쳤다. 왜 이걸 몰랐지? 나 언어학자인데 세종 처음 들어봤다. 부끄럽다. 한국 문자가 설계됐다고? 한 사람이? 하지만 비판도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이미 아는 걸 서양 학자가 발견했다고 난리. 왜 아시아 업적은 MIT가 인정해야 유효한 건가? 그 댓글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이건 학자로서 제 실패입니다. 저는 세종을 몇 년 전에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CNN에서 연락이 왔어요. 윌슨 교수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CNN이요? 네. 한글 관련 이슈가 화제입니다. 사흘 뒤, CNN 스튜디오. 진행자 앤더슨 쿠퍼가 물었습니다. 윌슨 교수님, 왜 우리가 600년 된 문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어요. 중요한 걸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천재성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1446년, 유럽이 르네상스를 막 시작할 때, 한국의 왕은 현대 AI조차 존경하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이 문자가 영어보다 똑똑하다는 건가요? 똑똑하다기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진화한 게 아니라 설계됐습니다. 그게 핵심 차이점입니다.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반응이 폭발했어요. BBC, The Guardian, New York Times 모두가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크 톰슨, 제 연구를 비판했던 옥스퍼드 교수였습니다. 윌슨, 화상통화하면 속 마크. 네, 마크. 자네 옳았어. 네. 마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한글 자료를 다시 봤네. 그리고 내가 틀렸어. 완전히. 한글은 진짜야. 마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세종도 진짜고. 이건 신화가 아니라 역사야.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저는 놀랐어요. 마크가 인정하다니. 마크, 괜찮아.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아니야, 괜찮지 않아.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학자로서 실격이야. 증거를 보지 않고 선입견으로 판단했어. 그런데 말이야. 마크가 말했어요. 다음 달 옥스퍼드에서 동아시아 학술대회가 열려. 나도 알아. 기조연설자로 자네를 초청하고 싶네. 나를요?
자네가 세종을 소개해줘. 유럽 학자들이 들어야 해. 저는 감동했어요. 마크, 고마워. 고마울 거 없어. 당연한 일이야. 그래도, 윌슨. 마크가 웃었습니다. 자네는 옳은 일을 했어. 계속해. 2월 14일. 네이처 편집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윌슨 교수님, 논문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경미한 수정구 게재 승인입니다. 정말요? 네. 심사자 3명 모두 호평이었습니다. 한 심사자는 이번 세기 가장 중요한 언어학 논문이라고 평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리쳤어요. 됐어. 마이클이 뛰어왔습니다. 교수님, 네이처에 실려. 진짜요? 우리는 껴안고 소리쳤어요. MIT 연구실에서 두 남자가 미친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민준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교수님, 네이처 게재 확정됐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세종대왕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어요. 다음 달 한국에 오실 수 있나요? 서울대에서 특강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아닌가요? 왜요? 세종대왕 관련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떨렸어요. 제가 뭘 한 거죠?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교수님, 김민준의 메일이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인들이 교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것의 가치를 외국인이 세상에 알려주셨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야. 세종을 알게 해줘서, 진짜 학자가 뭔지 가르쳐줘서.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 밤하늘,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세종님, 저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곧 당신을 알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순간,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논문 쓰는 학자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사람, 위대함을 알리는 사람. 이게 내 역할이구나. 다음 날, 저는 옥스퍼드 학술대회 발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목을 정했습니다. 미래를 발명한 왕 세종과 언어의 과학. 발표 첫 슬라이드. 세종 초상화. 그 아래 문구.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바꾼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도구를 만든다. 세종대왕은 둘 다 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작성했습니다. 세종 무덤 사진. 그 위에 썼어요. 감사합니다. 전하. 세상이 마침내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준비 끝. 이제 세상에 보여줄 시간입니다. 세종이 누구인지, 한글이 무엇인지. 가자, 옥스퍼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옥스퍼드 대학교, 첼도니언 극장, 300년 역사의 강당이었습니다. 4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하버드, 케임브리지, 소르본, 도쿄대, 세계 각국에서 모였습니다. 긴장되시죠? 마크가 옆에서 물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MIT 데이비드 윌슨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저는 연단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여러분, 저는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슬라이드. 세종 초상화. 1418년 22세의 나이로 왕이 된 사람. 32년간 재위하며 나라를 이끈 사람. 하지만 그는 왕 이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한글 자모. 그는 과학자였습니다. 발성기관을 분석해 문자를 설계했죠. 1446년. 구텐베르크 인쇄술과 같은 해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 AI 분석 결과 그래프. 그리고 그가 만든 문자는 600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이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예측 정확도 99.7%.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15세기 사람이 21세기 기술을 예측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훈민정음 서문. 그는 예측한 게 아니라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언어의 본질, 소통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요. 저는 마이크에서 한 발짝 물러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종. 세종대왕입니다. 1시간 동안 발표했어요. 한글의 구조, 세종의 철학, AI 분석 결과, 역사적 의미,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세종 무덤 사진. 발표가 끝났습니다. 5초간 침묵. 그리고
고래와 같은 박수. 기립박수였어요. 400명 학자 전원이 일어났습니다. Bravo! Incredible!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건 제 박수가 아니에요. 세종을 위한 박수입니다. 600년 만에 받는 세계의 인정. 세종님, 들리세요?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질의응답 시간. 첫 질문. 노엄 촘스키였습니다. 윌슨 교수. 네, 교수님. 자네 말이 맞아. 이건 천재의 작품이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네. 만약 세종이 지금 살아있다면. 촘스키가 말을 이었어요. 그는 뭘 만들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대답했어요. AI를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AI를. 인간을 돕는 AI를.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든 AI를요. 촘스키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대답이야. 세종은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었어. 그는 선했어. 그게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거지.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학회가 끝난 후 수많은 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공동 연구하고 싶습니다. 한글 교육 프로그램 개발합시다. 제 대학에서도 강연해주세요. 그중 한 사람, 베를린 자유대 클라우스 밀러. 처음 제 발표를 비판했던 교수였어요. 윌슨 교수. 네. 클라우스 교수님. 미안하네. 클라우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어. 나는 편견에 갇혀 있었지.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하지만 자네는 진실을 찾아갔어. 나는 도망쳤고. 클라우스 교수님.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금이라도 알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클라우스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네. 윌슨. 한 달 뒤 네이처 논문이 정식 게재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어요. MIT, 한국 세종대왕 재평가. 600년 앞선 천재. AI가 인정한 15세기 왕의 업적. 서구 중심 역사관의 균열. 동아시아 재조명. 4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이클, 제니퍼 리, 그리고 마크까지. 교수님, 저도 세종 보고 싶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가자. 다 같이. 인천공항. 수십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윌슨 교수님, 한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대왕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한국어로 준비한 문장을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세종대왕을 알게 해주셔서. 한글을 가르쳐 주셔서. 발음이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청와대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윌슨 교수님, 환영합니다.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매일 쓰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이 그 가치를 일깨워 주셨어요. 세계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대통령님,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세종대왕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한글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그게 용기예요. 대통령이 웃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 세종대왕도 그랬죠. 신하들이 반대해도 백성을 위한 진실을 말했어요. 교수님도 같아요. 그날 오후 서울대학교 특강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왔어요. 강당이 꽉 찼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어로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어 잘 못해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영어로 바꿨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한 사람이 목숨 걸고 남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매일 쓰며 사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왜 한국까지 오셨어요? 여기 오지 않아도 논문은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틀렸어요. 한글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웃음이고, 눈물이고, 꿈이에요. 그걸 보지 않고선 진짜 한글을 이해할 수 없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광화문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기억하세요, 교수님?
할머니, 약속 지키셨네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세종대왕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억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 덕분에 글 배운 할머니가요. 이제 세상도 알게 됐네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지.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감사드려야죠. 저를 깨우쳐 주셔서, 한글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그날 저녁, 세종 동상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이클, 제니퍼, 마크, 김민준, 모두 함께였습니다. 세종님, 저는 동상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약속 지켰어요. 세상이 당신을 알아요. MIT도, 하버드도, 옥스퍼드도, 모두가 당신을 존경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 따뜻했어요. 이제 쉬셔도 돼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의 꿈, 이루어졌어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교수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저는 웃었습니다. 세종 전기를 쓸까 해. 영어로? 아니, 한글로. 교수님이요? 응, 배울 거야. 제대로. 제니퍼가 웃었어요. 교수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나도. 마크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다 같이 배우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로 쓰는 세종 전기. 멋지지 않아? 그날 밤, 호텔 방, 창밖으로 서울이 빛나고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한글이 빛나고 있었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어요. 한글로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 당신은 누구였나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글이 써졌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당신은 왕이었지만, 과학자였고, 철학자였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제가 쓴 한글, 세종이 만든 문자, 600년을 넘어 연결된 우리. 감사합니다, 세종님. 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학자가 됐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데이터가 아니라 마음을 읽는 그런 학자로요. 창밖,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세종의 도시, 세종의 나라, 세종의 꿈이 살아 숨쉬는 곳.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세종을 알리는 일, 한글을 전파하는 일, 진실을 말하는 일. 평생 하겠어. 그리고 다시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세종의 이야기를, 사랑의 이야기를. 600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사랑했다. 그 사랑이 문자가 되었고, 그 문자가 나라를 살렸고, 그 나라가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것이 세종의 이야기다. 이것이 한글의 기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다.